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결혼.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의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졌다. 선배가 짝찾기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던 순간이었다.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두 장을 따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다만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마모의 흔적.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청년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불쑥 말을 걸었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 휠이었다고 해요. 고무 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아하, 재밌네요. 네.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에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인데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내 삶을 비춰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보고 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취한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여행을 직업으로 삼는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호지와라 시냐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다.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하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뜨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에서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채찍질이라는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다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 신입생 앤드루가 교내 밴드에 합류한다. 지도교수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의 달팽이관에 채찍질하겠다는 듯 연습 도중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라고 으르렁댄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채찍은 제자들의 귓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친다. 누군가에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난 반대일세 하고 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하지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루가 사촌과 성공의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에둘러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루가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전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그뿐이라. 게다가 어떤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 마구 쏘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딸깍 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다.